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어선 관련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100가지 잘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 한 가지 경제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 빈자리, 자유한국당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국회 상임위에 그리고 국회 정상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절차적인 그 기획수 채택권이기 때문에 자한당은 다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알아서 진행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청문회 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안 하겠다. 또 이런 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청문회에 대해서 확실히 청문회에 참석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아직 그 부분은 조금 유보적입니다. Are you ready? First we do Make America Great Again. Then we do Keep America Great. Let me hear it. Ready? Make America Great Again. You ready? Keep America Great. 네, 6월 19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최 반장, 내일 여야 4당이 국회 문을 열잖아요. 아직 정상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일부 상임위원회가 가동이 됐는데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네요. 네, 오늘 기재위 그리고 사개특위가 열렸는데요. 보신 것처럼 모두 자유한국당 참석하지 않았고요. 네. 오늘 기재위에서는 김현주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다음 주 수요일에 열자라고 이 의결을 했습니다. 아, 날짜는 잡혔어요? 당초 어제 전해드렸을 때는 한국당도 합의를 했다라고 했었는데 네. 오늘 한국당 측에서 원내 지도부 결정에 따라서 이제 참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아하. 나경원 원내대표는 참석할지 말지 아직 좀 유보 아까 그 상태다. 유보적이라는 게 그 네. 대목이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말이 많아요. 그죠? 네. 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고 반장. 아까 영상 잠깐 봤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재선 이제 도전을 공식 선언했잖아요. 뭐 특별한 메시지가 나온 게 있습니까? 국장 혹시 MHA가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또 왜 그래? 고 마가. 반장 또 닮아가네. 또 뭐예요? MHA. 몰라요. 아까도 보신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약자인데 네. 네, 이게 그 지난 대선 슬로건이었는데요. 오늘 그 출정 측에서 새로운 슬로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예, Keep 네. America Great. 발음은 좋네요. 네,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안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배열을 시작하죠.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내용부터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기업의 출연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일본 측에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관련한 그 입장 발표가 있었고요. 다시 설명하자면은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해서 한일 양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내서 그걸로 재원을 조성한 다음에 확정 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성격의 해당액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도 이제 정치부회에서 많이 다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이죠. 신일 철주금,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신일본 제철인데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그 이후에 다른 사건까지 붙어서 지금 한일 관계는 최악의 관계로 지금 치닫는 상태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그 종전보다는 상당히 진일보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 측의 수용 여부가 역시 관심입니다. 만약에 일본 측이 이를 받아들인다면은 한일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었는데 또 조금 전에 이제 중앙일보 도쿄특파원이 지금 이제 막 띄운 기사를 보니까요. 일본 관계자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관계자가 그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조금 전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지금 이제 일본 기류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발적인 출연금이라 하더라도 일본 입장에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조금 전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뭐 이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요. 뭐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고요. 관방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하겠죠. 하겠죠. 예, 스가 장관이. 일본어 잘하니까요. 양반장이 좀 그 회의 중이라도요. 가끔씩 좀 봐서 속보를 좀 챙겨주기 바랍니다. 예, 번역기 돌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방북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 주석은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에 이례적인 기고를 했는데요. 한반도 문제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고문에서 비록 비핵화라는 명시적인 단어는 쓰지 않았는데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또 비핵화 협상을 중간에서 돕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힌 걸로 보입니다. 하여간 이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따 이제 최 반장 발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지만요. 박상기 법무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차기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을 관철해야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윤석열 후보자는 뭐 그 의지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적임자라는 설명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적폐 수사에 대한 마무리가 필요하고 또 검찰 조직 문화에 쇄신을 다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지명된 거라는 해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8명의 후보자 중에 가장 사법시험 기수가 낮은 이제 후보가 최종 검찰총장 후보자로 선택은 됐지만 박상기 장관은 선배 기수들이 옷 벗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그런 기존의 조직 문화를 깰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자, 오늘 정치보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여야 4당이 단독 소집한 국회를 하루 앞둔 오늘 정치권 상황부터 정리해보고요. 북한 어선 월경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당 홍문종 의원 탈당 후 폭풍 등 기타 정치권 소식과 오늘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6월 국회 우여곡절 끝에 내일 문을 엽니다. 다만 여야는 아직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서 당분간 식물국회 상황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한국당이 등원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 관련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토론회 형태의 원탁회의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금 전에 최 반장이랑 얘기했지만요. 한국당은 참석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역시 또 하나의 변수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속보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청문회 아까 고 반장이 영어를 쓰긴 했지만 영어로 히어링이죠. 자, 한자로 보면요. 들을 청 그리고 들을 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내용이나 또 이해 당사자 제3자와의 의견을 듣고 물어보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1월 최초로 50비리 청문회가 열렸었고요. 또 인사청문회로는 2000년 6월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처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 국회에서는 각종 청문회를 둘러싼 신경전 치열합니다. 자, 한국당이 국회 등원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또 추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취지죠. 그러나 민주당은 경제청문회는 필요 없다. 자, 조건 없는 국회에 복귀를 하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이유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청문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자신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적당한 시점쯤에 이 추경 포기 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잘못된 경제의 탓을 야당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상당히 듭니다. 자, 경제청문회가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자 이 문희상 국회의장 청문회 대신 토론회 형태의 경제 원탁 회의를 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나는 찬성이다. 자, 그리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형식과 방법은 유연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긍정적이었죠.
그리고 당초 경제청문회를 무례한 요구라고 했던 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경제 실정이라거나 국가 부채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인정하라. 그 연장선에서 어떤 청문회나 뭐 기타 등등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뭐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청문회를 치르지 못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죠. 한국당 입장에선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권력기관 수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통해 대여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이 됩니다. 자,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이 26일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 청문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회의와 청문회를 하루씩 미뤄서 내일 그리고 27일에 청문회를 열자고 다시 제안을 했는데요. 자, 청문회를 계기로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는 모양새로 비춰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기재위 예정대로 오늘 회의가 열렸습니다. 혹여나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정족수가 모자라진 않을까 했지만 다른 야당이 모두 참석해 문제는 없었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그 회의가 잘 안 열려서 뵙질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에서 저지하겠다라고 공언한 만큼 청문회는 열릴 가능성이 크죠. 민주당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했지만 야당은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반발하는 등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으로 공포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가진 칼날은 양면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자신의 원칙대로 강직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있을 정도니까요. 자, 윤석열 후보자가 현 문무일검찰총장보다 5기수나 또 아래다 보니까 청와대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염두에 두고 지명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죠. 자, 관행대로 선배와 동기들이 옷을 벗는다면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아직까지 이 같은 단체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운데 껴있는 기수들을 다 옷을 벗으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19기에서 23기까지요. 23기 동기들까지 넣고 보면 장관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조금 조직이 좀 이렇게 동요하는 그런 아직까지 그런 동요한다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수면 위로 떠오른 청문회가 하나 있는데요. 이 손혜원 청문회입니다. 자,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보안 자료를 입수한 뒤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 가운데 7,200만 원 상당은 사실상 손 의원 것이라고 판단을 했죠. 그러나 손 의원은 조카에게 부동산을 사게 한 건 보안 문서를 받기 전이고 나중에 본 문서도 글씨가 작아 보지도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도 일단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게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국회의원이 행정관료를 만나면서 사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그거는 늘 일상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법무부도 국회의원이 질의응답이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가는데 그건 공식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부르면 검사도 간다. 즉 국회의원의 업무로 봐야 한다며 부당한 압력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부실수사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혜원 청문회, 더 나아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특히 바른미래당, 문재인 정부 권력 실세의 이 신종 부동산 투기 사건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평화당도 여기에 함께 거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손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영부인의 친구가 아니었다면 또 실세가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최순실은 나쁘고 손혜원은 착하다라고 할 것입니까? 손혜원은 그만 가면을 벗고 죄를 고백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이미 손 의원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청문회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제, 인사, 손혜원 청문회 팽팽한 여야 접점 찾을까입니다. 네, 아무튼 국회가 뭔가 지금 꿈틀대는 건 분명한데 정상화, 완벽한 정상화로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좀 요원한 그런 상황인 틀림없고요. 오늘도 이제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야 3당 원내대표에게 지금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 형태의 토론회, 그러니까 토론회 형태의 일종의 원탁회의 개최를 요구를 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경제청문회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했던 민주당도 뭐 원탁회의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이죠. 네, 경제청문회를 국회에 등원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제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시기나 형식, 방법은 유연하게 할 수 있다면서 이 문희장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서 경제 실정이나 국가부채 책임을 인정하고 청문회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원내대표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시죠. 경제 실정 그리고 국가 부채에 대한 책임 이런 낙인을 거둔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대화는 시작될 수 있겠다. 전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낙인은 야당이 찍는 게 아니라 낙인은 국민이 찍습니다. 애당초부터 경제 실정 청문회라는 것의 실정을 빼도 좋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도 봤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했잖아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국회 현안, 뭐 당청 관계는 뭐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국회 파행의 하나의 발단이 됐던 지난번 패스트트랙 그 지정 과정에 대한 질문도 역시 많았고요. 근데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 간의 고소고발권을 취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건 분명하게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정치권이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법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스스로 어기고 스스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취하하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 또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소고발을 취하를 하려면 국회 선진화법 이거 폐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거죠. 다만 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던 선거법에 대해서는 모든 선수가 합의하는 룰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야당 배제 않고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가 이 회전문이라는 비판이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최근 인사와 관련해 당청 간 자연스러운 소통, 의사 전달 과정이 시작됐다며 그동안 경험하고 판단한 것보다는 개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원내대표의 취임 후 통화를 하면서 기회를 요청해서 대통령도 흔쾌히 응했다. 필요하다면 조만간 독대 자리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또 들어온 속보 하나를 보니까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저희가 관련한 얘기도 많이 다뤘는데 세계 식량 계획, 그러니까 WFP를 통해서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요? 왜? 표정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예. 자, 아니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예,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네. 자, 대북 쌀 지원 2010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지금 관련한 속보가 지금 이제 막 들어왔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제가 회의 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 6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요. 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시급한 만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관련 상임위를 잇따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돌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추경 심사부터 민생 현안까지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당장 열 수 있는 상임위와 특위를 가동해 추경과 민생 법안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간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 시정연설의 경우 일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는 24일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하겠다라고 압박했습니다. 자,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연설이 진행되면 모든 본회의에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날을 세웠고요. 자, 그러면서 여당이 여전히 패스트트랙 등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경제부처 장관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또 유영민 장관, 성윤모, 박영선, 이재갑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가 한국당이 추경은 안 하면서 인사청문회는 한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오늘 띄우자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이 꼭 통과되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가 만난 장관들의 경우에는 이 한국당이 요구하는 이른바 이 경제청문회 혹은 문희상 의장이 제시한 경제 원탁회의가 성사된다면 국회에 출석하게 될 당사자들인데요. 자, 오늘 오찬에서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자, 어제까지는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정상화는 지금 얘기할 수 없지만 청문회는 열겠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오늘 약간 톤은 달라졌는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 주 수요일에 열기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해서 26일에 다음 주 수요일에 인사청문회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이 돌연 원내 지도부 방침을 이유로 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재위원회는 모두 26명으로 한국당 의원 10명을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는 충족이 되기 때문에 오늘 김현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고요.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오늘 아침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는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문회에 확실히 참석하겠다고 밝힌 바가 없고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 참석에 유보적인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유보적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지금 정부 여당을 향해서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청문회 카드는 받지 않겠느냐라는 일단 분석이 정치권에서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6월 임시국회가 공식적으로 열리지만은 오늘 그에 앞서서 사개특위가 열렸어요. 결국 한국당은 참석하지 않고 반쪽으로 진행이 됐죠, 양 반장. 예, 국장님 그리고 앞서 우리 정부가 한일 기업 출연 이 강제징용 관련 관련해서 지금 관련해서 좀 들어왔는데 일본 외무성 간부가 이 교도통신 보도인데요. 이 아까 이 중앙일보 도쿄 특파원 설명처럼 같아요. 예, 일단 강제징용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제안은 해결책이 안 된다. 이런 기자회견을 조금 전에 열었다. 이렇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양 반장이 일본어를 잘하니까 편하네요. 네, 교도통신을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양 반장이 일본어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연합뉴스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는데. 예, 일단 계속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박상기 법무장관, 민감용 경찰청장이 출석을 해서 이 사법개혁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들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었는데 민주당 의원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 참석했고 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문제점 거듭 지적했고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여당 의원들과 설전 벌이고 회의 시작 30분 만에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잠깐 그 장면 보시죠. 청와대와 가까운 사람은 벌을 안 받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이 받는 벌과 야당이 받는 벌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것을 개혁하자는 것이 사법개혁 본질입니다. 공수처가 뭡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력기관, 수사기관, 사정기관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사권 대통령으로부터 중립 지킬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반영된 게 있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참석한 민감용 경찰청장을 향해서는 최근 잇따라 제기된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에 가출 신고로 와서 수색과 실종 사건 수사 활동을 하다가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이 돼 강력 사건으로 전환되어 과정이었다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입장차에 따라 이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버닝썬 등 연예 권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승리 등을 아직까지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조만간 보안 수사를 마무리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또 철저하게 경찰 수사를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논란이 되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박상기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과 관련한 발언은 제가 앞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6월 국회 개원 D-1 정상화는 첩첩산중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강원도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사실이 주민들의 신고로 군 당국에 알려졌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의 해상 감시망이 뚫렸다는 비판과 함께 최초 발표될 당시 상황을 축소 은폐한 거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오늘 해상 경계 실패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아침입니다. 강원도 삼척항에 길이 10m짜리 목선이 한 척 나타났습니다. 방파제 부두에 아예 정박까지 한 시간은 오전 6시 22분입니다. 자, 이 부둣가는 어판장이 인접해서 마을 주민들이 수시로 다니는 곳인데요. 어민들의 눈에 목선에 탄 사람들의 낯선 차림새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명은 얼룩무늬 전투복, 다른 한 명은 인민복 차림이었고요. 다른 2명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냐라는 질문에 북한에서 왔다라고 답하더니 서울에 사는 이모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민 당연히 즉시 신고를 했겠죠. 자, 이후에 순찰차가 부랴부랴 달려오고 또 무장병력을 태운 군 트럭도 황급히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나흘 전에 있었던 북한 어선 관련 상황의 전말입니다. 자, 군 당국은 처음 설명 당시 북한 어선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해상이 아니라 부두에 정박한 상태에서 발견이 됐고요. 발견 주체도 군 당국이 아닌 어민이었습니다. 북한 어선이 배를 대고 무트로 올라올 때까지 우리 군은 관련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06시 50분경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설명은 사실과는 다른 결과적으로는 거짓 설명이 된 겁니다. 또 배가 넘어온 이유로 그동안 알려진 이유는 보장으로 인한 표류였는데 실제로는 의도적인 대기 후 정박이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배가 내려온 경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선은 선원 4명을 태우고 지난 9일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배는 길이 10m, 폭 2.5m 크기로 28마력 엔진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어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서서히 내려오다가 지난 12일 NLL을 넘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14일 밤 삼척항 동쪽 약 5km 지점에 도착해서 엔진을 껐습니다. 우리 군이 혹여 대응 사격을 할까 우려해서 날이 새기를 기다린 겁니다. 자, 15일 일출 후에 엔진을 다시 가동했고요. 이어진 상황은 제가 맨 처음 설명드린 그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 영해에서 대응 사격을 피해 하룻밤 날이 새길 기다렸다. 떠오르는 비슷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죠. 역시 가장 유명한 건 2012년 북한군 병사가 우리 군 GOP 창문을 노크하고 건너온 사건이 있고요. 이듬해인 2013년엔 서해안의 한 민가 집주인을 깨운 북한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안 인근 가정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집주인을 깨워 북에서 왔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서 온 줄 모르고 여기뿐인 줄 알고 비 오고 번개 치니까 그래서 문 열고 이제 몇 마디 하다가 북에서 오셨다는 거 이제 알고. 자, 또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한 병사가 북한 측 철책을 뚫고 내려와서 비무장지대 우리군 소초 인근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군의 설명도 조금 황당했습니다. 안개가 짙어서 감시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귀순 병사는 비무장지대 안에 우리군 소초인 GP 인근까지 접근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귀순 병사는 15일 오전 8시 소초 주변 5m까지 접근해 철책을 흔들며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초 경계병은 그제서야 귀순 병사를 발견한 겁니다. 자, 이번 사건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핵심은 이겁니다. 북한 어선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무려 나흘간 우리 영해를 아무런 제재 없이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맨 처음 군은 북한 어선을 포착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배가 속도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에서야 밝혔듯 이 배는 정지와 기동을 거듭하면서 삼척항에 도착했습니다. 결국은 표류가 아니라 속도를 내면서 오는 선박도 포착을 하지 못한 셈이 된 거고요. 게다가 지난달 말부턴 오징어잡이 북한 어선들이 늘어서 해상 경계를 강화한 상황이었고 평소보다 해상 초계기, 해상 작전 헬기를 더 많이 투입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해상 경계 실패로 규정하고 책임질 부분은 엄정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100가지 잘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 한 가지 경계 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계 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합동 신문을 통해서 북한 선박이 언제 접안했고 또 북한 선원들이 육지에서 뭘 했는지 파악했지만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원 4명 가운데 귀환 의사를 밝힌 2명은 판문점을 통해서 북으로 인도했고요. 이 남은 2명은 아직 남측에 남아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해상 경계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국회 안규배 국방위원장은 이 목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파도가 이 우리 목선 그 북한에서 내려온 목선보다 더 이렇게 높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시 정찰하는 데는 그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상 육상 이 감시 정찰 정비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저는 합참위원한테 주문을 했고, 만약에 고도로 훈련된 무장 병력이 목선을 이용해서 침투했다면 우리 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위기 여신을 끔찍하게까지 한 사건입니다. 심각한 사건이죠. 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어선 삼척항서 날밝기 기다려 정박, 구멍 뚫린 해상 경계입니다. 네, 어제부터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련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방부가 오늘 브리핑까지 열었잖아요. 그 국방부 설명 등을 종합해서 일단 발견 당시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최 반장? 네, 지난 토요일 아침 6시 20분쯤입니다. 강원도 삼척항에 길이 10m, 폭 2.5m 크기의 목선이 한 척이 나타나 방파제 부두에 정착을 했고요. 자, 이 부두가는 어판장이 인접해 마을 주민들이 수시로 다니는 곳입니다. 이 배에 탄 4사람의 옷차림새가 상당히 낯설었다고 하는데 한 명은 얼룩무늬 전투복, 다른 한 명은 인민복 차림이었고 다른 2명은 일종의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을 발견한 한 주민이 어디에서 왔냐라고 물으니까 이 북한에서 왔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어 서울에 사는 이모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이모요? 이모? 네, 그 군설명에 따르면 이 발언을 한 사람의 이모가 미리 탈북을 해서 서울에 정착을 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손에 그 이모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북한에서 언제 출발해서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예, 일단 이 배는요, 사람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난 9일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항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어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천천히 내려오다가 지난 12일 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13일 울릉도 동북쪽까지 가다가 기상 악화로 잠시 이렇게 표류하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육지로 가자 마음을 먹고 강원도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립니다. 이어서 14일 밤 삼척항 동쪽 약 5km 지점에 도착을 한 다음에 엔진을 끕니다. 우리 군이 혹여 반응을 보고 대응 사격을 할까 우려했던 거죠. 날이 새길 계속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일 일출 해가 뜨고 난 후에 엔진을 다시 돌려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6시 20분에 삼척항 부두에 정박을 했다는 거죠. 지금 양 반장 설명대로라면요. NLL을 넘어온 게 12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5일까지 약 나흘 동안이나 우리 영해에 머문 셈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군에 어떻게 한 번도 포착이 안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57시간을 우리 영해에 머물게 된 건데요. 뭐 앞서 네. 양 반장이 설명을 했지만 이 어선은 14일 오후 9시께 삼척항 동쪽에서 엔진을 끈 상태로 대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을 넘긴 15일 새벽에 이 군의 해안 감시 레이더에 최초로 포착은 됐습니다. 그런데 레이더 감시 요원들이 이 포착된 표적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으니까 파도로 인한 반사파로 착각을 하고 더는 뭐 그 물체에 집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후에 북한 선박은 해가 뜨고 엔진을 다시 가동해서 삼척항으로 출발을 합니다. 오전 6시 15분께에 삼척항 인근의 이 해안선 감시용 지능형 영상 감시 체계에 삼척항으로 들어오는 이 선박의 모습 1초간 2회 포착이 됐지만 감시 요원들은 이것을 남측의 어선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온 4사람 신분은 확인이 된 거예요, 신반장. 그러니까 2명은 북한으로 송환이 됐고 네. 2명은 잔류하게 된 거죠? 네, 일단은 합참에 따르면 이 남측에 잔류한 2사람의 네. 경우에는 합참의 설명에 따르면 귀순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 4명 중에 2명은? 네, 라고 일단은 설명을 했고요. 국방부가 1차 조사에서는 이 당시에 뭐 착용하고 있던 뭐 복장, 뭐 얼룩무늬 옷, 뭐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모두 4명 모두 민간인으로 1차 확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추가 조사를 거쳐서 이 추가적인 신분 확인이 더 필요하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논란이 여러 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계에 실패했다는 논란, 아까도 짚어봤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군의 해명, 처음하고 지금 실제 사실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거짓 해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지금 함께 커진 상황이죠. 네,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국회 안규배 국방위원장은 군의 해안 정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합참이 경계 실패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 해당 지역이 동해상의 넓은 해역이라서 감시 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내려온 4사람에 대해서는 2명 정도는 그런 귀순 의지가 강하게 있었고 2명은 내용을 모르고 내려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신문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합참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1차 조사 결과 모두 민간인인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합동신문은 국방부가 아닌 통일부가 주도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자, 한국당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NLL 남방 130km까지 북한 목선이 들어오는 동안 해군과 해경 또 육군의 삼중 방어막이 완전히 뚫린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선이었기에 망정이지 간첩선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안보는 군이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는 어민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국회가 열리면 국방위에서 철저히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에 요구하겠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 즉각 폐기해 주십시오. 안보의 무장 해제를 가져온 국방부 장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본인이 물을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 주십시오. 자, 뭐 다른 야당도 한 목소리로 군을 질타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이건 신판 해상 노크 기순이다라면서 남북 대화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튼튼한 안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국민 신뢰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자, 국회 국방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 군이 우리 주민이 접촉해서 신고한 것은 보고를 하지도 않았다. 이거 국정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내일이잖아요. 간단히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 주석이 노동신문에 기고문까지 실은 상황이죠. 네, 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 매체에 기고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글쎄요, 전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방북을 하루 앞두고 이 오늘자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고요. 자, 먼저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방북이 이루어진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전통적인 북중 친선이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및 해당 측들과 함께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진전이 이룩되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대화의 교착 국면에서 이뤄지는 방북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자신의 협상 중재자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특히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하며
대화를 통하여 북한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했는데요. 북미 협상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와 또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내일 방북, 저희가 내일 정치부 회의 때 좀 집중적으로 짚어봅시다. 네, 자,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정경두 해상 경계 실패 엄중 책임 물을 것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홍문종 의원의 자유한국당 탈당으로 보수 야권 판짜기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물론 아직은 홍 의원 외에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지만요. 홍 의원의 이런 움직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 실렸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늦어도 추석 전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문종 의원 어제 자유한국당 탈당하면서 가장 강조한 게 하나 있죠. 바로 박심,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다. 자, 그거야말로 본인의 모든 정치적 행보에 면죄부를 주는, 정당성을 주는 버팀목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옥중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홍문종 의원 응원하고 있을까요? 자, 관련해서 오늘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교감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뜻은 황교안의 한국당이 아니에요. 추석 전에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가 나옵니다. 추석 전이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대한애국당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한국당의 이 추가 탈당을 유도하기 위해서 애국당이 이 당근을 꺼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조원진 대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먼저 나온 사람 준다 1, 2번 그 얘기이기 때문에 먼저 나온 사람 준다. 실제로 지금 제가 전해 듣기로는 한 4명 정도까지는 3명 정도까지는 거의 뭐 감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가 한국당 의원 5명하고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는데 결국 그 의미가 그럼 이건 좀 그런데요. 자, 그런데 대한애국당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이라는 자가 제가 무슨 애국당 대표가 먼저 나온 사람한테 비례대표 1, 2번이라고 얘기했다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경찰에 바로 고발 조치해 주세요. 의사실력부 명예훼손으로. 자, 뭐 사실이 아니라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한애국당이 신공화당이라는 당명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이자 박근영 씨 남편인 이 신동욱 씨가 총재로 있는 공화당. 자, 이것이 이제 선관위에 이미 등록이 돼 있어서 신공화당이란 당명 이거 불가하다 선관위에서 통보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애국공화당, 자유공화당, 대한공화당 뭐 이런 몇 개의 후보군을 놓고 내부 토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보수 야권 재편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이 진영 내부에서의 비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홍문종 의원부터가 내가 보기 약해. 정치력 굉장히 부족해. 보수의 마음을 읽을 줄 몰라. 라고 하는가 하면 보수 논객 정규재 펜앤마이크 주필. 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주장이 없다. 고고하다. 검사 출신만 인간인 줄 안다. 경제를 모른다. 이게 제일 아픈 대목일 것 같은데요. 종이에 써주지 않으면 말이 안 나온다. 자기 사상이 없다. 그냥 범생이다. 자, 정규재 주필의 그런 지적, 특히 이 경제를 모른다라는 이 지적 의식했던 걸까요? 황교안 대표 오늘 부산 민생 투어 이틀째 부산 상공회의소를 찾았는데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조찬 간담회를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에 대한 평소 소신을 밝힌 겁니다. 보시죠. 자, 외국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서는 안 된다.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인 반면 외국인들은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맞춰줘야 한다는 거는 오히려 공정치가 않다라고 말이죠. 자, 지금 황교안 대표 발언을 놓고 누리꾼들 갑론을박 설왕설래 한창입니다.
자국인 우선 조치 지극히 당연한 거다 찬성 의견이 있는가 하면 자, 이주민 차별은 반인권적이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더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국내 최대 대학생 선교단체 한국대학생선교회. 자, 우리에게는 CCC 영어 약자가 더 익숙하죠. 자, 오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탈퇴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물론 CCC는 그동안에도 한기총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는데 아예 오늘 그 적을 파버린 겁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목사의 최근 행보 때문이란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도 실시간으로 유튜브 보면서 전광훈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항상 그랬지만 오늘도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전국 성도 150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축의 대한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얼마 전에 이 한기총 사실상 탈퇴 결정했다 이런 뉴스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 이영훈 목사가 전광훈 목사 본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덮어주시죠. 예, 자 이영훈 목사가 그래요. 청와대에서 밤낮으로 전화 와서 죽겠다. 전광훈 끌어낼 수 없느냐? 안 되면 목사님이라도 한기총 나와라 했대요. 이영훈 목사님 다 좋은데 사람이 너무 물러. 그런데 이영훈 목사 나랑 개인적으로 만나면 더 세게 그래요. 아멘! 이라고 말.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글쎄요. 전광훈 목사 주장처럼 청와대가 이 한기총 해체를 위해서 특정 교회 목사에게 뭐 이런저런 압력을 넣었다. 개입을 실제 했는지 아니면 전광훈 목사 일방의 주장인지 이 부분은 진위가 좀 가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순복음교회 주축의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최근 한기총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그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 그런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청와대든 또 순복음교회 측이든 관련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주장이 알려졌으니까요. 그리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오늘 부산 발언,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은 당연하다 이렇게 좀 읽혀지잖아요. 맞아요, 최 반장? 네, 그런 요약을 톤이에요. 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오늘 발언은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떨어진다라는 이 부산상의 관계자의 뭐 일종의 화소연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자, 모두 발언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뭐 해당 발언 영상은 없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것이 없다. 그런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결국 이제 한국당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내국인 외국인의 임금 수준을 차등 적용케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일단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 있나요? 네, 민주노총은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기사화된 직후에 SNS에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해야 한다는 법무부 장관 출신 제1야당 대표의 소신은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을 모두 위배한다면서 그보다 이주민은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이 형평이라는 그의 편협함과 무식함은 인권을 위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단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등 임금 주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세금 기여도 문제가 아니고 미숙련 차등 임금을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가 일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짚는 대목은 뭐 그런 분위기하고는 좀 다른 포인트네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황 대표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 청년 노동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기업들은 당연히 그 임금 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싸다면 뭐 임금을 적게 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왜 돈을 많이 줘야 하는 우리나라 청년들 내국인을 고용하겠느냐라는 주장인 겁니다. 결국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 정책의 피해는 한국의 청년들이 고스란히 보게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포함해서 유력 인사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면서요? 예,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이 이 공소 사실 인정하느냐 이런 재판부 질문에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일부 청탁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다. 하지만 그냥 한번 보라는 식으로 준 거지 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은 아예 관심이 없었다. 그중에 일부 불합격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의원 딸의 경우도 지금 양반쟁이 얘기한 거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 전 회장 측은 이런 입장입니다. 김성태 의원의 딸의 근무는 그 근무 여부조차 몰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청탁과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KT에 근무했는지 그 자체도 전혀 몰랐다라면서 역시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유열 전 KT 사장 그리고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등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뜻을 밝혀서 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건 국제 뉴스인데요. 독일 메르켈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외신에 많이 보도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고반장? 네, 이 독일 현지 시간으로 18일 어제죠. 이 메르켈 총리가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맞이하는 의전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보면서 좀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저 영상인데 잘 보시면 군악대가 독일 국가를 연주할 때부터 뭔가 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을 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살짝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듯하면서 글쎄요. 이렇게 몸을 떠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저렇게 포착이 됐고요. 떨고 있는데요, 진짜. 네, 예. 지금 이렇게 떨림이 있죠. 그래서 옆에 서 있던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렇게 쳐다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혹시 뭐 이유가 나왔나요? 그러니까 탈수 증세가 왔다는 설명인데요. 이 베를린 현지 온도가 약 30도 정도였는데 저 상황 이후에 수분 보충을 하고서는 괜찮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후의 일정은 정상적으로 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날이 아주 더웠던 건 아니지만 탈수 증세가 왔군요. 네, 물이나 이제 소금 같은 거 먹으면 이제 금방 괜찮아지긴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황교안 외국인 노동자 동일 임금 불공정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2020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내걸었던 슬로건이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를 다시 거론하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재선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keep it better than ever before. And that is why tonight I stand before you to officially launch my campaign for a second term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도전을 오늘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펜스 부통령 등 트럼프 정부 주요 인사가 총 출동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러닝메이트로 다시 지명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To introduce to you our friends, the First Lady and the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irst Lady Melania and President Donald Trump. It has been my honor to serve as First Lady of this incredible country for the past 2 years. And I'm excited to do it for 6 more. I'm proud of all that my husband, this administration, and our entire family have done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in such a short time. 출정식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후 8시에 시작됐습니다. 출정식이 열린 올랜도 아메이 센터에는 오후 3시부터 입장이 가능했는데요. 입장 가능 시간 훨씬 이전인 17일 밤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출정식 당일 오전에는 지지자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마치 인기 가수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fantastic. Great crowd, great speech, great energy, great message, super patriotic. So happy I came. He's come through on almost every campaign promise he's made so far, and he continues striv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keep America great. I really believe in that philosophy. 생각해보면 4년 전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4년 전 이맘때쯤, 그러니까 부동산 재벌 트럼프가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아무도 그가 진짜 미국 대통령이 되리라고 쉽게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됐을 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이름 뒤에 미국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도가 지나친 막말과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는 괴짜라고 생각했습니다. Do I look like a president? How handsome am I, right? How handsome? And I'm looking at this stage of people, my competitors. Does Hillary look presidential to you? South Korea is a money machine. They pay us peanuts. You know, you could see there was blood coming out of her eyes, blood coming out of her wherever. Get him out of here, please. Get him out. Get him out. Are you from Mexico? Are you from Mexico? 네,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를 앞세웠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도 내걸었죠. 대통령에 당선된 뒤 그의 미국 제일주의는 현실화됐습니다. 외교, 안보, 무역, 경제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의 우선순위는 아메리카 퍼스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오늘 출정식에서 다시 한번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웠습니다. 지난 대선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이은 새로운 슬로건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를 강조했습니다. Are you ready? First we do make America great again. Then we do keep America great. Let me hear it. Ready? Make America great again. Keep America great. 현직 대통령의 출마 선언으로 2020년 미국 대선 16개월간의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선거 방식이나 문화가 우리와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좀 빨리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후보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을까요? 자천타천 벌써 당내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재 가장 앞서고 있는 사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죠. 이미 트럼프와 바이든 두 사람의 신경전 치열합니다. I heard his whole campaign is to hit Trump, but look, when a man has to mention my name 76 times in a speech, that means he's in trouble. This is a guy who does everything to separate and frighten people. It's about fear and loathing. And so I think he's genuinely a threat to our core values. And he's a threat to our standing in the world. 자, 그리고 바이든 외에도 버니 샌더스 의원, 또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카멜라 해리스 의원 등 역시 트럼프 대항마로 민주당 경선을 뛰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왜 갑자기 제가 트럼프 대선 출마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자, 이 스튜디오에서 트럼프 대통령 직접 만나본 사람이 또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직접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대화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일 같지 않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뭐 농담이고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2년 반 동안 우리나라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 외교, 안보 얼마나 급변했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 차지하는 역할 세계적으로 중요합니다. 당장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 또 한반도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 등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미국 대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겠죠. 자, 보다 자세한 미국 대선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도전 공식 선언,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네, 미국 대선 현장을 누비던 때가 떠오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플로리다 주 이제 올랜도에서 오늘 출정식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50개 주별로 공화당이 이제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역이 있고 또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 있고 또 중간에 경합 지역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플로리다가 바로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경합 지역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출정식을 가졌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 의해서 뉴욕과 함께 세 번째로 많은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플로리다인데 29명입니다. 선거인단 숫자가. 또 역대 대선 특히 보면은 플로리다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추세라는 거죠. 아까 뭐 국장 말씀하신 대로 특정 정당의 텃밭이 아닌 민주공화가 치열하게 막 주고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난해 말 중간 선거에서도 간발의 차이로 승부가 갈리면서 이 재검표에 후보가 소송전까지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최대 경합지인 플로리다에서 먼저 기선제압을 하겠다 이런 의미도 좀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겨울 백악관으로 불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찾는 이 본인 소유의 마라라고 리조트가 또 플로리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플로리다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민주당 역시 대선 주자들의 첫 TV 토론을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서 이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정의 가족분들 중에서는 그럼 공화당 내에서는 경쟁자가 없느냐 뭐 이런 의문도 가지실 텐데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대항마가 참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연구소가 이 플로리다 안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포함해 민주당 주요 후보 모두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맞대결에선 50% 대 41%로 9%포인트의 격차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의 대결에서도 48% 대 42%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뿐만 아니라 최근 실시된 전국 단위 또는 다른 지역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주요 후보들에게 뒤지고 있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가짜 여론조사에서만 우리가 오합지졸에게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발끈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주자가 나선 상황입니다. 대략 한 20명 정도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주요 후보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속내는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 대선만 봐도 힐러리 후보가 트럼프 당시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트럼프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100% 믿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좀 팽팽하다는 건데요. 또 아직 대선 레이스 초반이고 또 상대가 현직 대통령임을 감안하면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매력을 지닌 후보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그런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어젯밤 10시 20분쯤에 일본 이카타현 앞바다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철도의 운행 한때 중단이 됐고 고속도로도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다행히 15명이 이제 크고 작은 부상은 입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고 하고요.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많았다는데 쓰나미 경보는 일단 해제된 상태라는 그런 속보를 제가 아까 봤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트럼프 재선 출정식,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고유정. 현 남편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을 고소하면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 A씨는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유정의 이상한 행각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들의 1차 부검 결과에서 나오지 않은 압착이라는 게 2차 부검 결과에 등장했다면서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저에게 부검 결과 2차가 나왔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날짜는 저에게 말해주기를 5월 17일 날 결과가 나왔다 그랬고 제가 그 결과를 들은 건 5월 18일이 아닌 6월 3일 날 고유정 사건이 6월 1일 터지고 나서 6월 3일 날 그 결과를 들었습니다. 다른 결과를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압착의 가능성이 있다고. 사전을 보면 압착이란 말의 뜻은 눌러 짜내다, 압력을 가해서 물질의 밀도를 높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의 1차 부검 결과에서는 질식사로만 나왔는데 2차 부검 결과에서 압착, 그러니까 누름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겁니다. 현 남편은 자신의 아들이 죽은 뒤에 고유정의 행동에서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경찰에게 들은 연락은 아이를 잃을 당일날 고유정은 저희 집 앞 편의점 앞에 차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잘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3월 4일날 제가 우리 아기 화장이 끝나고 나서 저녁에 제주도를 급하게 우리 아이의 화장된 함을 안고 내려갈 때도 저랑 고유정의 표티켓은 같이 있었지만 공항에 가더니 갑자기 안 가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3월 8일날 집에 가보니 집은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었고 아이가 썼던 전기 매트요는 다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유정이 전 남편 강 씨와 결혼 생활 당시 흉기로 자해하는 등 정신질환 증세가 의심돼 병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고유정이 거부했다고 한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2015년 12월쯤 전 남편 강 씨가 고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엄마를 찾아 보챈다며 일찍 귀가해달라고 전화하자 12시가 넘어서 들어와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등 자해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목에다 대고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큰 소동까지 벌였다고 하는데요. 강 씨가 처가에 알리고 병원 치료를 설득해달라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고유정의 현 남편 A 씨는 경찰 수사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2차 부검 결과를 늦게 알리고 고유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5월 17일 날 또는 5월 18일 날 저랑 고유정을 같이 조사했어야죠. 그러면 고유정은 18일 날 제주도를 내려올 수도 없었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더 큰 참변을 막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5월 1일 부검 결과가 나올 때는 5월 2일 날 저를 부르더니 5월 17일 날 나온 부검 결과는 6월 3일 날 2주가 지나서야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경찰은 현 남편 A 씨에게만 수사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A 씨는 아이와 함께 잠을 잤던 친아버지이자 유족 대표로 첫 조사를 받은 것이고 이후 국과수 부검 결과와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나와서 추가로 조사받은 것이라며 현재까지 고 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으나 전 남편 살인 사건이 터진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는 25일 제주의 수사관을 급파해서 고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미부다들의 석연찮은 죽음까지 그 진실이 밝혀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아까도 저희가 짚어봤지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된 후 처음이고 시 주석 개인적으로는 11년 만에 통양 방문입니다.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북미 대화 등 한반도 현안이 비중 있게 논의되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럴 의지도 밝히고 있죠. 자세한 소식 내일 회의 때 전하겠습니다. 내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만으로 국회가 다시 열립니다. 4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문을 닫았던 국회가 76일 만에 다시 열리는 건데 다만 제1야당인 한국당의 불참으로 국회가 내실 있게 가동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해 내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초청하는 관훈 토론회가 열리는데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새로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 처벌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재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아, 요즘 왜 이렇게 끝나고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왜 없지? 글쎄 말이에요. 사이가 안 좋아졌나? 그러니까. 네.